지난 10년간 7차례 달성한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이 올해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교역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무역 1조 달러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문턱이 더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엔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항공, 유통 등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임박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이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최근 3년 내리 달성을 해왔는데 올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지금 연말이 되기까지는 2달여가 채 못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과 수입 두 개를 합한 이른바 무역 총액이 7,9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달 남짓한 이 기간에 바짝 우리가 좀 수출을 더 늘리면 잘하면 올해도 1조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한 곳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 달성한 게 정확하게 횟수로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무역이 가장 많은 최선진국, 최강대국 안에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남은 2달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요. 이 1조 달러를 달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흔히 지금 국제 무역계에서는 1조 달러 클럽 국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수출과 수입한 금액이 1조 정도 되면 세계에서 가장 무역 규모가 큰 나라, 팔고 사는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해서 무역의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이 1조 달러에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에 지난해 말까지 기준으로 10개 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세계 9위를 달성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무역 규모는 실로 대단한 것이고 이 작은 나라, 적은 인구에 비교해 본다면 세계 최강의 무역 강국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좀 자존심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외 평가.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무역을 1조 달러를 넘어서느냐, 9,999억 달러 되느냐, 여기에 뭐 1억 달러 가지고의 큰 어떤 대세가 판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조 달러 클럽을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력, 특히 수출, 수입 면에서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의 은행들이요, 주택 관련 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줄여서 DSR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규제를 더 강하게 한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에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DSR이라는 게 용어는 어려운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Debt Service Ratio라는 건데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매달 갚아 나가야 될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이 있습니다. 예. 그것과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 원금 이자로 갚아 나가는 게 40이다, 40%다. 이러면 바로 DSR이 40이 되는 겁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DSR 비율을 40%에 맞추는 것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대로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고요. 각 시중은행들이 앞장서서 이 DSR 규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가 좀 적은 사람 위주로 대출 규모를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 은행들이 좀 발빠른 행보인데요. 최근에 가계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지표가 너무 가계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으로 지목되는 것을 좀 두려워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행정 지도를 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은행에 가면 조금 가계대출 받기가 종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계대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이 968조죠. 968조인데 총 우리 국가 부채가 800조니까 국가 부채보다도 가계 부채가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끌어다 쓰고 있는 기업 부채와 거의 같은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 상당히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펴왔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가계대출이 좀 꺾였다. 특히 9월 달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됐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들어서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0월 달 대출 규모로 보면 이것이 이제 사상 최대 증가폭 10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또 금융기관들도 조금 비상이 걸린 모양새인데 이것은 특별히 소비성으로 돈이 빠져나갔거나 부동산 투기로 빠져나간 돈이라기보다는요. 그 네.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가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그 부족한 금액을 당장 현찰로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전세 자금을 어쨌든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실수요인데 이거를 조이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고민이 국회에서도 한번 논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리고 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이 서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정책 혼선이 있지 않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책 혼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입장 차이겠죠. 김현미 장관은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또 집값이 오른다. 이것을 DSR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40%에서 3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DSR 금융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 위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죄면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어진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DSR 규제를 하지 않기로 일단 그 방침을 세웠고 세세한 건 각자 상황에 맞게 은행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핀셋 규제하는 방식으로 돈이 좀 허두루 나가지 않는 투자와 관계없는 쪽이나 부동산 투자가 아닌 투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지금 움직임이 은행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DSR 기준이 강화가 되면 전세 시장에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DSR 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하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네. 현재 그동안 나와 있는 안대로 특히 국토부가 그동안에 요구했던 대로 40에서 30% 정도 낮추게 되면 현재 지금 추가 대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DSR 규제에 한 가지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비율에서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는단 말이죠. 이 DSR이라는 게 자체가 자기 소득분에 갚아야 되는 은행의 원금 이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제를 하면 그 규제의 강도가 그 규제의 칼날이 저소득층에 올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있고요. 원래 이 DSR 규제는 가계대출 줄이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금융 부도를 막기 위한 은행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은성수 위원장의 단언대로 그렇게 충격적인 조처를 취하지는 않되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핀셋 규제로
어떤 그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좀 막는 그런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화이자 그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항공이나 유통 관련해서는 좀 수혜주로 꼽히는 것 같고 게임이나 정보 기술 좀 약세로 돌아선 분위기인데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보면 뉴욕 증시, 유럽 증시, 한국 증시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90% 있다라고 해서 한동안 크게 올랐던 이 주가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에요.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혼조세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상당한 변화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 그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비대면 관련 IT 기술주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져서 나스닥 지수는 지금 연이틀 폭락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돈이 전통산업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전통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산업이라면 항공이라든지 정유, 해운, 조선, 제철, 이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그런데 이 과연 아직까지 그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 시중에서도 정권 시장에서도 조금 투자를 하면서도 신중한 반응.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아직도 변수가 많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신중론 때문인지 정작 화이자 주가는 조금 부진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이자 주가는 예. 오히려 떨어졌어요. 보통 이런 정도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그리고 세계 1등으로 제일 먼저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을 봐서 상업한다 그러면 주가가 일주일 또는 한 달 이상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 발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주가가 첫날 한 20%까지 올랐다가 그 상승세가 그날 7%로 떨어졌고 간밤에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효능이 있다라는 그 뉴스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적어도 화이자란 한 회사만 놓고 보면 하루 1일 천하로 끝나가고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이 치료제가 나온다고 했다가 막상 마지막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지금도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완전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안전성이 과연 있느냐. 효과가 며칠까지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혀 발표가 없거든요. 또 거기다가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영하 70도 정도의 초저온 상태에서도 닷새밖에 못 견디는 그런 지금 핵산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보급이 될 수 있겠냐 그런 회의론이 정권 시장에서 화이자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드체인 문제가 나오던데 영하 70도에서 저희가 자막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영하 70도가 돼야만 이게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항공업계나 여러 산업 쪽에서 벌써 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전해져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의학적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업체하고 가장 관련이 높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는 상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백신입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유독 핵산 백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핵산이 영하 70도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그게 결합이 해체가 돼서 백산으로 효과가 없어진단 말이죠. 영하 70도. 그래서 영하 네. 70도에서 영하 70도에서도 닷새가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특이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배송할 것인가. 지금 화이자는 네.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시간 오데호 변에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이른바 러스트 벨트다. 경합했죠. 옛날에 공장이 많다는 그 디트로이트 옆에 미시간주의 칼라마주라는 곳에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골부터 가져오려면 네. 컨테이너로부터 시작해서 트럭으로 또 미국 전역이 비행기로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를 이동해야 닷새 안에 가기가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콜드 체인을 만들기 위한 영하로 70
100도 이하로 얼린 상태에서 이것을 빠르게 배달하는 시스템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지금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뭐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의 항공사들은 지금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데 미국 국내선의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 별로 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통관 네.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시간주의 화이자 공장에 가면 앞에 컨테이너가 쫙 설치돼 있고 그 컨테이너에 엄청난 양의 드라이 아웃으로 영하 100도 이하의 곳에 지금 그 핵산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특별히 제작돼 있는 지금 트럭에서 그것을 옮겨서 항공사로 나르면 그 항공사에서 미국 내는 뭐 빠르면 한 3, 40분 그리고 늦어도 한 서너 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으니까 예. 또 내려서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선별 진료소처럼 컨테이너가 있는데 한 곳에 몰아놓고 코로나 백신도 줄 서서 맞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제선으로 넘어오면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네. 이것이 통관 절차도 거치고 외국어로 넘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겠는가, 콜드 체인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운송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국산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에 지금 임상 단계인 것은 10여 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이상을 넘어서 3상에 들어간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3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약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이런 그동안의 관리를 생각한다면 당분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 코로나 백신은 힘들지 않겠는가. 어제 권준욱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반 정도, 빠르면 내년 4월 정도에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결국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의 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SK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또 노바백스 이런 데하고는 계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서 CMO 방식이라 해서 대량 복제 생산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배송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노바백스는 아직 소식이 없고 이 화이자가 먼저 개발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좀 탁 줬던 그런 개라고 할까요? 조금 좀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네.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